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명예교수 정준호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네. 저는 딱 일주일 전서부터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콧물도 많이 나고 또 열도 좀 나고 그랬는데 오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방송을 못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많이 좋아져서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역시 아파 보니까 인생의 행복은 건강해서 건강한 몸으로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아파 보니까 모든 게 하기가 싫고 또 뭘 하려고 그래도 의욕도 나지도 않고 '역시 건강이 최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비욘디 채널은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고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잘 지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번 감기는 이상하게 목은 별로 안 아프고 콧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하는데 콧물이 막 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방송하기 전에 콧물을 좀 덜 나게 하는 에페드린 성분하고 항히스타민제를 점심 먹고 하나씩 먹었습니다. 그 방송을 잘 하려고. 그랬더니 인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졸리는 부작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입이 자꾸 마르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물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잘 끝내고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2-3일 후면은 말끔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도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스라떼 님이 목소리 좋으시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오늘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여러분들 질문과 댓글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 전에 제가 준비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병은 흑색 가시세포증이라는 병입니다. 흑색이라는 거는 인제 피부가 검어진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고, 가시라는 거는 이제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뾰족뾰족하게 인제 솟아오르는 그런 형태의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가시를 극이라는 말로 바꿔 가지고 흑색 극세포증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그런 병이 있는데 이름이 어렵죠. 흑색 가시세포증, 흑색 극세포증. 영어로는 인제 에이칸토시스 니그리칸스라고 합니다. 니그리칸스가 인제 검은색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흑색에 해당하고, 에이칸토시스는 인제 가시세포증, 그러니까 가시 모양으로 뾰족뾰족하게 피부가 인제 두꺼워지고 융기돼 있다 이런 병입니다. 비교적 드문 병이긴 한데 우리 코로나 이후에 피부과의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때 집에만 있어서 많이 몸이 비만해져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흑색 가시세포증, 흑색 극세포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이 저한테 오셔 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애가 목이랑 겨드랑이가 이렇게 까매졌어요. 뗀 줄 알고 아무리 이렇게 밀어도 그게 벗겨지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목 뒷부분이잖아요. 목 뒷부분에 색깔이 이렇게 검어집니다. 이건 목 옆부분인데 목 옆부분에 색깔이 이렇게 검어지고 피부를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두꺼워요. 피부가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이
가시라는 거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유두 모양으로 이렇게 솟아올라 있다는 의미로 병명에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흑색으로 또 뾰족뾰족하게 피부가 두꺼워지고 올라와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병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목이고, 이건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가 이렇게 까매지죠.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 애 겨드랑이가 갑자기 까매졌는데 뗀 줄 알고 떼수건을 밀어도 안 없어져요. 당연히 없어지진 않겠죠. 병이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유두 모양으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흑색 극세포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왜 생기느냐? 이제 증상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갈색 또는 검은색의 색소 침착이 먼저 생기고요. 그다음에 피부가 약간 솟아 올라오는데 피부가 점점 두꺼워지고 벨벳 모양 또는 가시 모양으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피부가 두꺼워지고 솟아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이랑 겨드랑이랑 외음부 또 사타구니 그리고 무릎 안쪽에 피부에 이런 변화가 잘 생깁니다. 이거는 왜 생기냐면 인슐린 때문에 생겨요. 인슐린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인슐린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혈당이 올라가면 그 피 속에 있는 당 성분을 세포가 이렇게 이제 세포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 세포가 세포가 피 속에 있는 당을 이렇게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꼭 필요한 게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음식을 많이 먹거나 하면은 세포가 인슐린에 잘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슐린이 조금만 있어도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해서 혈중에 있는 혈당을 잘 당을 세포 속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용을 했는데 이제 많이 먹다 보면 세포가 인슐린에 저항을 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이라는 건 뭐죠? 비만은 우리가 많이 먹고 운동을 좀 덜 하면 비만이 되잖아요. 비만인 경우에는 많이 먹기 때문에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혈중에 인슐린 레벨이 굉장히 올라가요. 인슐린 레벨이 올라가서 간 상태를 인슐린 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인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혈중에 인슐린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 혈중에 농도가 높아진 인슐린이 우리 피부를 자극해서 피부에 있는 멜라닌 색소에서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 색소를 더 만들게 하고 또 피부의 세포를 증식을 시켜가지고 피부가 두꺼워지고 약간 두꺼워지니까 약간 윙기돼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색 극세포증 있는 애들, 목이 검어지고 또 겨드랑이가 검어지면서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대개 비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인 경우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비만인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혈중에 인슐린 의 농도가 높아지고 그 높아진 인슐린이 피부를 자극해서 멜라닌 세포에서 색소를 더 만들게 하고 피부를 두껍게 만들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엄마가 데려올 때 우리 애들 목이 검었고 겨드랑이가 검해서 아무리 때를 밀어도 이게 뗀 줄 알았는데 때가 아니고 안 벗겨져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좀 뚱뚱하죠. 뚱뚱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정도로 뚱뚱한 약간 비만이다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20대, 30대의 성인의 경우에도 자기 목이 까매졌다, 겨드랑이가 두꺼워지고 검해졌다, 또 무릎 뒤가 검해지고 두꺼워졌다 이렇게 해서 서울대병원 피부과를 찾아오신 분들 보면 대부분 비만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하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되고 그 많이 분비된 인슐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비만하지도 않은데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몸에 숨어 있는 암이 있을 때 그 암세포가 내는 어떤 물질 때문에 피부가 검해지고 피부가 두꺼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만도 아니고 인슐린 저항성도 없는데 내 피부가 검어지고 융기되는 그런 흑색 극세포증이 생겼다. 그러면 혹시 내 몸 어디인가 숨어 있는 암이 있지 않을까? 한 번쯤 의심을 해서 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경구 피임약을 먹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제를 전신 투여한 경우에는 이 경구 피임약이나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흑색 극세포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혹시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복용한 경우에는 이 약의 부작용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발성이라는 건 뭐냐면 원인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원인이 찾아지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라는 거죠. 이제 분명히 원인은 있긴 할 텐데 아무리 검사하고 살펴봐도 흑색 극세포증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그거를 우리가 특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겨드랑이나 목 부분의 피부가 검어지고 피부가 두꺼워지는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아무리 땡가 해서 밀어도 그게 잘 안 없어지는 경우는 흑색 극세포증, 다른 말로 흑색 가시세포증, 영어로는 에이칸토시스 니그리칸스라는 병이다, 피부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장 많은 원인은 비만이다. 비만이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혈중의 인슐린 레벨이 올라가고 높아진 인슐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피부에 색소가 앉고 또 피부가 두꺼워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만하지 않은 경우에는 혹시 내 몸 어딘가 암이 발생하고 있는 초기 증상이거나 암이 발견되기 전에 피부에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경구 피임약이나 스테로이드 전신 투여를 받는 경우 그 약에 의한 부작용이거나 또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 원인을 제거하면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비만인 경우에는 살을 빼면은 좋아져요. 살을 어떻게 빼죠? 살 빼는 건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려워도 답은 쉽습니다.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체중은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산수입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것보다 에너지 섭취가 많으면 살은 찌게 돼 있고 자기가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음식 섭취가 적으면 살은 빠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만하고 해서 생긴 흑색 극세포증은 체중을 빼면 뺄수록 이 흑색 극세포증의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비만인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췌장이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지만 우리가 체중을 감소하게
를 계속해서 체중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져서 췌장이 인슐린을 적게 만들게 되고, 그러면 혈중 인슐린 레벨이 떨어지기 때문에 흑색 극세포증은 좋아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내 몸에 어딘가 암이 숨어 있을 줄 모른다고 해서 검사를 해서 암을 초기에 발견했다. 그러면 그거를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흑색 극세포증은 좋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구 피임약이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해서 생긴 흑색 극세포증인 경우에도 약을 중지하면은 이제 흑색 극세포증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원인을 제거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으로 치료가 된다는 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레티노이드라는 성분을 먹거나 바르면 좋아질 수 있다, 호전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논문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원인을 놔두고 치료하면 그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원인을 먼저 밝히고 그 원인을 제거한 후에 그래도 잘 안 좋아지면 우리 레티노이드 제제를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명이 어려워서 흑색 극세포증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이 있으실 건데, 특히 소아 병원에서 소아 환자를 볼 때 상당히 그래도 꽤 자주 보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 때 이 병의 빈도가 좀 증가됐어요. 아마 집에서 운동도 안 하고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때 약간 비만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흑색 극세포증의 빈도도 높아진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과 댓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좋은 질문 해주신 분들에게 오늘도 이제 선물을 드리려고 제가 만든 보습제 2개를 가져왔습니다.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이니까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잔도리 님이 목 뒤에 주름진 곳에 까맣게 생기는 게 흑색 가시세포증인가요? 세포종이 아니고 세포증입니다. 완치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직접 보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목 뒤나 목 옆 이런데 이제 검은색 또는 갈색의 색소 침착이 있고 피부가 좀 두꺼워지는 그런 증상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 잔도리님이 그러신다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 계신 분이 그러신다든지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비만하고 덩치가 있으신 분이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완치되는지 물으셨는데 혹시 비만하신 분이라면 다이어트로 해서 체중을 한 10% 정도 이제 감량하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압록강 700리 순정, 예, 아이디가 참 재밌네요. 네, 70세 남성인데 손등과 팔꿈치 아래에 작은 모양 군데군데 자반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 반복되고 성모병원 혈액내과에서 피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늘 비슷한 생활을 하시는데 며칠 전 왼쪽 팔뚝 부분 전체적으로 넓게 자반이 생겨서 지금까지와 다르게 넓어서 걱정이 됩니다. 무슨 신호인지 괜찮은 건지. 네. 압록강 700리 순정님의 이제 지인이신 것 같은데 이 병은 노인성 자반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인성 자반증. 제가 이 비욘디에서 노인성 자반증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압록강 700리 순정
님이 그 노인성 자반증 그 비욘디 채널에서 제 이름 치고 노인성 자반증 이렇게 치면은 그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 제가 간단하게 이 병이 왜 생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70세 남성의 손등과 팔꿈치 아래에 특히 이쪽 부분은 안 생기고 이 신장부라고 그러죠. 겉부분에만 멍이 듭니다. 그거는 우리 이 남성분이 70년 동안 햇빛을 계속 봐와서 그래요. 햇빛을 계속 봐와서 피부가 굉장히 얇아져 있습니다. 피부가 얇아져 있죠. 근데 피부 밑에 뭐가 있냐면 혈관들이 지나요. 그래서 젊었을 때 피부가 두꺼웠을 때는 그 두꺼운 피부가 어느 정도 밖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해서 꼬집거나 여기 충격을 받아도 밑에 혈관까지 충격이 도달하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70년 동안 햇빛을 보다 보니까 피부가 점점 얇아져 가지고 피부가 아주 종이잔처럼 얇아졌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만 충격을 줘도 그 충격을 피부가 흡수하지 못해서 밑에 있는 혈관이 외부 충격으로부터 터져요. 충격을 받으니까 피부가 그걸 밑에 있는 혈관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멍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웬만한 충격에는 멍이 들지 않았었는데 나이가 들고 피부가 자외선에 의해서 점점 얇아져서 밑에 있는 혈관을 보호하지 못해서 멍이 조그만 충격에도 밑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멍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노인성 자반증이 있으신 분은 무슨 혈액 내과에서 피 검사를 받아도 전혀 이상이 없죠. 건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피부가 얇아져서 쉽게 피부 밑 충격에 의해서 멍이 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어떻게 치료하냐? 피부를 다시 두껍게 만들어야 됩니다. 피부를 다시 두껍게 만들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아까 우리 흑색 극세포증 강의에서도 제가 레티노이드 성분을 바르면 이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 레티노이드 성분을 하루에 자기 전에 한 번씩 여기에 발라주시면 피부가 다시 두꺼워지는데 하루 이틀 발라서 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두세 달 발라서 되는 건 아니고 한 1, 2년 열심히 발라주면 피부가 점점 두꺼워져 가지고 웬만한 충격에 밑에 있는 혈관이 터지지 않을 정도로 피부가 다시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70세시잖아요. 앞으로 여름철에 계속 반팔을 입으시면 계속 자외선을 받게 되면은 피부가 점점 더 얇아져서 더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반팔을 입으시면 안 돼요.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셔야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노인성 자반증 제가 비욘디에서 강의한 거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시판 질문이라는 분이 현재 43세 남자이신데 미녹시딜 4분의 1정과 프로페치아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 미녹시딜 2분의 1정과 프로페치아로 바꾸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복용량을 알고 싶습니다. 네. 미녹시딜은 이제 원래 혈압약이잖아요. 그렇죠? 혈압약이고 혈압약이 복용한 사람이 머리가 나더라 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해서 이제 미녹시딜을 바르는 약으로 만들어서 이제 도포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혈압약에 쓰는 그 용량보다 낮은 용량으로 로우 도즈로 미녹시딜 복용하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녹시딜 로우 도즈 용법하고 프로페치아를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건데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데, 얼마나 복용하셨는지 이제 궁금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2분의 1 정도로 복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처방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이제 피부과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처방하시는 분과 잘 상의해서 복용량을 결정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은 프로페치 하나로도 좋은 효과를 많이 보는데 굳이 미녹시딜과 같이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아무튼 처방하시는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보시고요. 용량은 그 정도 증량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젤님이 노인이 되면 왜 손발톱이 두꺼워지나요? 이것도 노화 과정에 있는 건가요? 노인성 자반은 그럼 시골에서 햇빛을 많이 보는 분들에게 잘 생길까요? 스테로이드 많이 써도 그렇다는데 그런지요? 네. 그 손발톱이 두꺼워지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무좀균에 감염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발톱, 손톱 무좀인 경우에 이제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 되면 아무래도 손발톱 무좀이 많아져서 두꺼워진다 이런 생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노화 과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노인성 자반증은 햇빛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시골에서 햇빛을 많이 보는 분들한테 잘 생깁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많이 써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지요? 네, 그렇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많이 바르거나 복용하면 피부가 점점 얇아져서 피부에 위축이 오기 때문에 햇빛을 보기도 하고 스테로이드를 쓰면 피부의 위축이 더 점점 심해져서 혈관을 보호하는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많이 써도 이제 자반증이 피부가 얇아져서 노인성 자반증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은영님께서 얼굴에 크게 난 뾰루지들을 모낭염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드름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크고 빨갛게 올라와서 손대면 통증이 오고 병원 내방이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이제 여드름은 피지 분비가 많아져서 생기잖아요.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데 이제 피지가 분비되면 밖으로 피지샘에서 밖으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모낭을 통해서 나옵니다. 모낭을 통해서 나오게 된 이유는 피지가 분비되는 그 피지 배출관이 모낭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피지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모낭 끝이 막혀 있으면 피지가 모낭 끝이 막혀 있으니까 잘 나오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지가 잘 배출이 못돼서 모낭이 조금씩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그런 거를 우리가 여드름이라고 합니다. 여드름이 이제 생기면 여러 모낭이 이제 막혀서 이제 그렇게 생기면 우리가 그걸 면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드름이라고 하고 모낭염이라는 거는 이제 모낭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죠. 모낭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모낭에 균이 들어가서 거기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모낭이 자극이 돼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낭이 하나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모낭염, 그리고 모낭이 염증이 생겼는데 거기에 이게 고름이 꽉 차서 생기면 우리가 푸른클이라고 그래서 더 큰 모낭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낭염이라는 거는 이제 여드름을 포함해서 모낭에 생긴 염증을 우리가 모낭염이라고 하고, 모낭염 중에 이제 여드름도 피지가 이제 분비가 많아져서 모낭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모낭염 중에서도 피지 분비가 많아져서 생기는 모낭의 염증을 우리가 여드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만 봐서는 뾰루지 같은 모낭가 생겼을 때 그게 여드름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아니면 여드름과는 전혀 별개로 단순한 모낭염으로 시작됐는지는 지금 제가 알기는 어려우나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는 얼굴에 면포라고 하는 여드름의 기본 면병이 깔려 있고 그 중에 한두 개가 이제 골마서 큰 뾰루지 같은 게 생긴 경우는 이제 얼굴에 면포라는 것이 이제
군데군데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불편하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드름인지 아닌지 이게 궁금하시면 가능하시면 피부과 전문의가 계시는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님이 저도 보습크림 받고 싶으시다고 그랬고, 겨울이면 허옇게 일어나고 모공 각과도 심해지는 교수님 보습크림 써보고 싶습니다. 네. 네, 겨울이면 피부가 허옇게 되고 이제 모공 각화증이 이제 심해지시나 보죠.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점점 거칠어지네요. 그래도 교수님 책 읽고 습관을 많이 바꿔서 예전처럼 가렵지는 않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시라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아마 가려워서 미치겠어요라는 책을 읽어보신 것 같으네요. 네, 제가 오직 사랑님께 보습크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D님이 어떻게 저기 받으실 수 있는지 저기 정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피부가 점점 거칠어지고 건조해지고 건조해지면 가려워집니다. 제가 이 비욘디 채널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피부가 건조해지는 이유는 피부에 수분을 잡고 있는 보호막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고 합니다. 피부 장벽은 두 가지 주 성분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세포 성분이고 하나는 그 세포 사이사이를 채우는 성분,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피는 피부는 이제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피는 주로 각질 형성 세포라는 세포가 10층 정도 층을 이루어서 각질 형성 세포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각질 형성 세포는 분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점점 위로 가면서 납작해지면서 죽어요. 분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죽은 세포가 되는데, 그 죽은 세포를 우리가 각질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질 세포는 이제 죽은 세포이기 때문에 그 피부에서 떨어져 나갈 세포층인데, 그 죽은 각질 세포가 한 40개 정도 층층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죽은 각질 세포가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에서 40층 정도 아주 납작하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피부의 가장 바깥 대층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것이 한 층 한 층 이제 떨어져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기름 성분, 지질 성분이 채우고 있어요. 그 지질 성분은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 세 가지 지질 성분이 1대 1대 1의 비율로 배합이 돼서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 세포 말고 당성분이 역시 그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맨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 피부는 죽은 각질 세포가 한 40층 정도 피부 외부를 덮고 있고, 그 사이사이를 기름 성분과 당 성분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 피부 장벽을 우리가 각질층이라고 그래요. 각질층이 우리 피부를 덮고 있고, 그 각질층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피부 장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질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그래서 밀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각질층은 우리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보호 장벽이고, 각질층은 밀어낼 게 아니고 두껍게 유지하면 할수록 우리 피부 건강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피부과 의사들은 때를 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질층이 두꺼워져야 두껍게 유지되고 그 사이에 기름 성분도 잘 유지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당 성분도 잘 유지돼야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피부가 건조해지지도 않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아야 가렵지도 않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각질층도 40층 정도 쌓여있던 게 30층, 20층 이렇게 나이가 들면 각질층의 두께가 얇아지고요. 또 기름도 잘 안 만들어요. 그래서 각질 사이사이를 채우는 기름 성분도 점점 줄어들고 당 성분도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 장벽의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쉽게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 피부가 거칠거칠해지니까 건조해지니까 피부가 가려워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절대로 목욕을 자주 하시면 안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절대로 때를 미셔도 안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비누질을 많이 하셔도 안 돼요. 비누질 하면 피부에 있는 기름을 다 빼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보습 크림을 하루에 2-3번씩 열심히 발라야 피부가 지질을 못 만드니까 내가 보습 크림에 들어가 있는 지질을 발라준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보습 크림을 발라줘야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고 그래야 피부가 가려워지지 않습니다. 아마 오직 사랑님도 제가 쓴 가려워서 미치겠어요라는 책을 보시고 목욕 습관도 바꾸시고 보습 크림도 많이 바르셔서 이제 가렵지 않으신 것 같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 이제 과장된 건데 아무튼 오늘 보습 크림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열심히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습 크림은 지질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이 1:1:1의 비율로 들어가 있어서 피부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못 만드니까 이걸 발라줘서 보충해 준다. 그리고 당 성분, ABH 당 성분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 때 연구에서 밝힌 사항입니다. 그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특허 성분을 넣고요. 그다음에 보습제는 약산성이어야 됩니다. 약산성일 때 피부 장벽이 굉장히 튼튼해지거든요. 그래서 약산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습제의 효능을 높일 수 있는 3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 보습 크림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신 분은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아주 인기 제품입니다.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엔젤님께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화상을 입었을 때 찬물에 담그라고 하던데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식혀도 되나요? 네. 급하게 화상을 입었을 때 바로 이제 일단은 온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물로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푼수공주님께서 교수님 배에 화폐상 습진이 생겼는데 선화될지 안 없어져요.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약도 바르고 있는데 보습 크림도 일주일에 2-3번은 바르고 있습니다. 네. 푼수공주님, 화폐상 습진의 원인이 있어요. 화폐상 습진의 원인을 없애지 않고 바르는 약으로 치료하기는 어렵죠. 원인이 그대로 있는데 약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폐상 습진의 원인은 피부가 건조한 거예요. 푼수공주님의 나이가 얼마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20대나 30대다 젊으신 분이다 하면 피부가 건조해서는 안 되는 나이잖아요. 그래도 피부가 건조했다는 거는 아마 푼수공주님의 생활 습관이 피부를 굉장히 건조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을 갖고 계신 거예요. 때를 민다거나 샤워를 하루에 2-3번씩 한다거나 비누질을 너무 열심히 한다거나 그런 것이 피부를 건조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 피부가 건조해지는 원인을 찾으세요.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인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고 나서 치료를 하시면 다시 재발하는 걸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보습 크림을 일주일에 2-3번은 바르고 있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적게 바르시는 겁니다. 보습크림은 하루에 두세 번 바르셔야 됩니다. 특히 화폐상 습진이 있는 분은 피부가 건조하고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화폐상 습진이 있으신 분이나 건조증 환자 건조 때문에 가려우신 분한테 하루에 4번 보습크림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바르고 점심에 바르고 저녁에 바르고 주무시기 전에 바르고. 절대로 닦아내고 바르시면 안 됩니다. 계속 덧바르시는 거고요. 이런 분들은 너무 샤워를 자주 하고 목욕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샤워나 목욕은 2, 3일에 한 번만 하고 그 사이사이에 보습크림을 하루에 서너 번씩 덧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수공주님 아셨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분수공주님께 제가 만든 스누아토 크림을 드릴 테니까 한번 발라 보시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은 택도 없이 적게 바르시는 거고 화폐상 습진으로 고생이 많으시니까 하루에 4번씩 바르시는 거다. 꼭 저랑 약속하시고 그렇게 바르시기 바랍니다. 조코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 근무하고 대학 교수일 때는 31년 동안 양복에 구두에 넥타이에 와이셔츠에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작년 8월에 정년 퇴임한 이후에 거의 양복을 입지 않고 이제 다니고 운동화 신고 다니고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양복을 입고 다니는 이유는 이제 환자나 학생이나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대한 예의로 그렇게 입고 다녔던 거고요. 지금은 환자분을 직접 대하지 않고 학생 교육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한 복장으로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습니다. 노숙자님이 양쪽 팔뚝에 갈색의 주근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흑색종일 수 있을까요? 양쪽 팔뚝에 난 부위가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부위였습니다. 튀어나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절대로 악성 흑색종은 아닙니다. 그냥 안심하시고요. 아마 갈색의 주근깨 같은 것이 있다고 하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흑자라든가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흑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작은 지루각화증 같은 것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피부암이나 그런 거는 절대로 이제 지금 설명해 주신 것만 들으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용적인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확인을 위해서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길 말씀드립니다. 엔젤님께서 68세 여성인데 5년 전쯤 발톱에 검은 줄이 생겨서 삼성병원 가서 발톱 제거하고 조직 검사했는데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매년 정기 검진 가더라고요. 왜 계속 갈까요? 네, 제 생각엔 더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발톱에나 손톱에 이렇게 점이 생긴 경우, 이렇게 줄이 생기는 검은 줄이 생기는 경우는 이 손톱을 만드는 뿌리에 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얼굴에 점이 많잖아요. 이 얼굴에 생기는 점이 공교롭게도 손톱을 만드는데 생겨서 거기에 이제 점 생기는 멜라닌 색소가 이제 손톱 발톱을 따라서 이제 자라나니까 이게 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도 하고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가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선민 님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60세 여성 건선 환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홍역 예방접종을 했을 때 발생할 그러니까 질문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서 건선이 생겼거나 아니면 홍역 예방접종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있을까요?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대상포진이나 홍역 예방접종 때문에 건선이 생겼냐 하는 질문이시라면 그런 경우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건선 환자인데 대상 포진 예방접종이나 홍역 예방접종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라면 네, 해도 됩니다. 네. 아무튼 두 가지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혜님께서 71세 할머니이신데 5년 전부터 양쪽 목에 기미처럼 검게 있습니다. 레이저도 해보고 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 살이 찐 것도 아니고. 네. 글쎄요. 제가 직접 보지 않고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색소성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이제 이렇게 자잘그레한 이렇게 점 같은 것이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진이라도 있으면 제가 어떻게 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글로만은 정확히 알려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글쎄 오늘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은영 님이 교수님 주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말씀을 참 잘하셔서 말 잘하는 피부이고 저 말 진짜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설명드리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글쎄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학회나 어디 가서 강의 현장에서 강의를 하는 걸 보면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을 참 설명을 잘한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확실히 그 분야에 오래 종사하고 지식도 많고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이 좀 쉽게 얘기를 하지 않나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쓸데없는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조리도 별로 없고 저는 말은 잘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지랖 왕자님께서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23세 남자가 왼쪽 등에 가로 20cm 정도 베컴 모반 네. 그러니까 베컴 모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갈색의 반점이 있고 거기에 이제 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반점인데 크기가 20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출생 때부터 있었고 23세 남자인데 이제 치료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궁금해한데 일단 베컴 모반은 레이저로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료를 해도 치료 비용만 되고 다시 재발하거나 치료가 잘 만족스럽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병이다.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등이잖아요. 등이니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미용적으로 사회생활하는 데도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오지랖 왕자님.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있지만 이제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다행히 얼굴이 아니고 등이고 잘 보이지 않는 거고 그리고 치료가 잘 돼서 치료를 해서 싹 없앨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 있다면 좋겠는데 현재 의학 수준에서 그러지도 못할 경우가 많아서 제가 오지랖 왕자님이라면 그래 뭐 건강에도 이상 없고 잘 보이지도 않는 부분이고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고 좀 있으면 어때? 내 얼굴이 잘생겼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편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가치 있는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시간을 더 사용하도록 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지내시는 게 어떨지 제 의견인데 그래도 꼭 치료하시겠다 그러면 베컴 모반 잘 치료하시는 레이저 치료 전문가를 찾아서 한번 해보시는 건데 효과가 그렇게 100%는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치료 받으시더라도 치료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꼭 미리 사전에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PD님 어떤 질문을 받을까요?
네. 게살버거님 걸 받을까요? 교수님 혹시 비타민 A 유도체 중에 아다팔렌이나 트리파로텐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바르시는지와 용량도 궁금합니다. 제가 바르는 그 레티노이드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는 스티바 A라는 연고를 발랐습니다. 스티바 A라는 연고를 발랐는데 요즘에는 스티바 A를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스티바 A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티바 A는 트레티노인이라는 거예요. 트레티노인이 이 성분이 동일하면 어떤 약을 발라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타민 A 중에 트레티노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비타민 A 제제를 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고요. 아다팔렌이나 트리파로텐도 레티노이드 성분은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개발된 약이라서 주름살에도 피부 노화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임상 연구가 여드름에는 많이 됐겠지만 피부 노화에는 많이 돼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다팔렌 이런 거 바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저는 트레티노인이 들어가 있는 국내산 제품을 바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코님께서 교수님 날이 풀리면 일조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새로운 선크림 출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R 선스크린이 너무나 좋고 인기도 좋고 효과도 좋기 때문에 R 선스크린을 구입해서 바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드셨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정진호 쇼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미처 다 답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유튜브 밑에 댓글로 이제 달아주시면 제가 오늘 내일 이틀 정도는 제가 방송한 거에 댓글 달면 댓글이 있으면 이 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건강해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즐겁게 하면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아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